요청을 받았을 때 그 대학원생 수준으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좀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사실 저희들 대학원생 수준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갖고 쉽게 하라는 얘기인지 어렵게 하는 얘기인지 잘 몰라갖고 일단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판서를 좀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요청받았던 내용은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비밀키 암호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비밀키 암호 분석법이 있는데 그런 DC라는 개념을 좀 소개해달라. 그죠? 근데 사실 제가 한 학기 동안 DC를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고 대학원을 써갖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니면서부터 가장 그 싫어했던 유형의 교수님이 계세요. 어떤 유형의 교수님이 계시냐면 강의 시간이 50분까지 강의 시간인데 그 뭐 57분까지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가끔 보시면. 그리고 저는 늘 수업을 하면 45분에 끝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5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비밀키 암호에 말씀드릴 텐데 아마 제가 어제 수업을 못 들어서 이제 아마 그 암호가 뭔지 그런 소개를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암호는 크게 비밀키 암호와 공유키 암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키 암호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 암호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둘만이 알고 있는 고유 정보를 가지고 비밀 정보를 가지고 암호 통신하는 게 비밀키 암호고요. 그다음에 공유키 암호는 이제 둘만이 갖고 있는 비밀 정보가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공개해 놓으면 A가 공개해 놓은 정보를 가지고 B라는 사람이 데이터를 암호하고 A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또 고유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복호하는 그게 이제 공유키 암호 시스템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비밀키 암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키 암호는 크게 이제 스트링 암호하고 블록 암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스트링 암호는 뭐냐면 오늘은 주로 블록 암호에 말씀드릴 건데 스트링 암호는 뭐냐면 데이터를 암호할 때 그냥 데이터와 무관하게 어떤 키를 난수열을 생성하고요. 난수열을 생성해서 데이터하고 뭐 비트와이즈 엑스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연산을 한다든가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하는 게 스트링 암호고요. 블록 암호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암호하는데 얘를 블록 단위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64비트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끊어서 64비트씩 끊던 128비트씩 끊던 데이터를 뚝뚝뚝 끊어서 한 번에 데이터를 뭐 64비트씩 암호하거나 128비트 암호하는 걸 보통 블록 암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발표 순서는 이제 블록 암호의 종류, 그죠? 그러니까 블록 암호는 크게 이제 파이스트의 구조와 SPN 구조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블록 암호의 가장 고전이 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스 알고리즘을 간략히 소개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록 암호의 분석법 중에 가장 강력한 분석법이 있는데 그게 차분 분석입니다. 그 차분 분석이 뭔지 개념을 이렇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비밀키 암호 시스템에서 가장 연구에 주된 핫토픽인 그 해시함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비밀키 암호 쪽은 연구하시는 분이 국내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아마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면 국내 한 100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밀 분석, 차분 분석가의 한 100위 안에 들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좋으시는 분 계시는데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좋으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혹시 졸리시면 뭐 잠깐 일어나셔서 운동도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 암호의 종류는 크게 그 파이스트의 구조하고 SPN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구조를 뭐 지금 되게 생소하시죠, 그죠? 이런 스타일의 구조를 이제 블록 암호라고 정의를 합니다. 파이스트의 구조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파이스트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평문이 들어오면 일단 평문이 얘를 128비트다 라고 하면 얘를 반으로 쪼개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28비트가 들어오면 얘를 64비트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64비트를 F라는 함수에 집어넣어요. F라는 함수. 얘는 함수입니다. 단순하게 함수라고 배웠죠. 그죠? 우리 알고 있는 함수예요. 함수에 집어넣는데 여기는 제가 표시 안 했지만 이 함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 값뿐만 아니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 값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데이터 값과 비밀키 값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 값과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다시 64비트를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 기호는 뭐냐면 비트별로, 그러니까 여기 64비트 데이터랑 여기 64비트 데이터랑 비트별로 XY를 시켜요. 그러니까 비트와이즈 XY 연산인데 비트와이즈 XY 연산은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냐면
두 값이 같으면 0이 되고요. 그러니까 비트가 0 아니면 1이니까 두 값이 00이거나 11이면 0이 되는 값이고 01이거나 10이면 그러니까 1하고 0을 엑소하면 1이 되고 0하고 1하고 엑소되면 1이 되는 값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산이에요, 연산. 그러니까 두 값이 같으면 0이 되고 두 값이 틀리면 1이 되는 그런 단순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64비트랑 여기 64비트를 단순히 비트와이즈 엑소 연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요 64비트가 요로 흘러가요. 요로 흘러가서 다시 요 64비트는 다시 이렇게 다시 흘러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된 값이 다시 F함수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요 F함수, 또 동일한 F함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표시가 안 됐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 값이 여기 들어갑니다. 두 번째에도. 그래서 이제 비밀키 값과 여기 들어온 64비트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64비트를 출력하고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을 계속 반복해서, 그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구조를 우리가 어떤 파일 스테이 구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이러한 구조를 이런 구조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 써있다시피 라운드 그러니까 F 함수하고 무관하게요. F 함수하고 무관하게 아무 복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F 함수와 전혀 무관하게 F 함수가 뭐가 오든지 간에 F 함수하고 무관하게 아무 복호화를 할 수가 있어요. F 함수가 무관하게.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보시면 혹시 이 도어 감옥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대부분 그럼 다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안 드셨으면 제가 이거 어떻게 복호가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데스를 안다. 데스를 안다. 그죠? 많은 분이 데스 모른다. 지금 안 드신 분들은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파일 스테이 구조는 어떻게 암복화가 되냐면 간단하게 3라운드짜리를 하겠습니다. 3라운드짜리. 이런 반복되는 횟수가 라운드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반복되는 이 동일한 함수를 3번 반복하면 3라운드 불러가면 되는 거고, 얘를 반복하는 횟수를 16번 한다 하면 16라운드 불러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3라운드 파일 스테이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복호가 되는지 쉽게 저희들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는 왼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P라고 쓰는 거는 프라임 텍스트라고 P라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L 쓰는 거는 평문화 레프트라고 PL도 쓰고, 그다음에 PR은 이제 평문화 라이트하고 PR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그대로 PR이 들어가요. PR. 그죠? PR이 들어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F 함수에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비밀 정보까지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그걸 표현하기를 뭔지 모르지만 그냥 K1이라는 비밀 정보까지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F 함수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이건 함수라 지가 막 계산을 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데스 같은 거 설명드릴 때는 어떤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출력은 우리가 I1으로 표시할게요. 그냥 I1으로.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되냐면 요 값은 PL이라는 값하고 I1이라는 값하고 단순하게 비트와이즈 엑소를 합니다. 비트와이즈 엑소를 하면 요 값은 PL 엑소와 I1이 됩니다. 순서는 바뀌어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그대로 PL 엑소와 I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뭘로 놓을 거냐면 그냥 편의적으로 그냥 5원으로 놓을게요. 5원. 좀 복잡하니까 기호를 갖고 여기가 다시 이제 5원이 되고요. 그럼 다시 여기는 이제 다시 요게 5원이라는 값이 다시 F 함수 들어가는데 요게는 다시 K2라는 값이 들어가요. K2라는 값이 들어가면 어쨌든 F 함수는 또 연산을 막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온 출력을 뭔지 모르지만 그냥 기호로 I2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PR이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내려와서 데이터 그대로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PR 값이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되냐면 PR과 I2를 액수한 값이 됩니다. 여기 값이 PR과 I2를 액수한 값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또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편의적으로 이 값은 그냥 O2로 놓을게요. O2. 그래서 O2로 표현하면 여기 그냥 그대로 O2가 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값은 그대로 쭉 내려오니까 여기는 그대로 O1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다시 요 O2가 다시 요로 들어가고 여기는 키가 이제 K1, K2니까 K3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값을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I3으로 표현하겠습니다. I3.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냐면 이 값은 O1이라는 값과 I3을 액수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O2 값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PR을 집어넣으면 암호문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O1, XO와 I3 그 오른쪽 부분은 O2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사이퍼 텍스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평문을 집어넣으면 저는 암호문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복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파일 시스템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인데 복화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구조에서 딴 거 아무것도 안 바꾸고 여기는 지금 암호할 때는 키를 K1, K2, K3 집어넣는데 복화할 때는 이제 여기다가 암호문을 집어넣고요. 키 순서만 K3, K2, K1으로 바꿉니다. 그럼 복화가 돼요. 자, F 함수가 뭐든지 관계없이. 보시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제 키가 순서 제가 키를 꺾어주면 되고 K3가 될 거고 여기 들어간 키는 K2가 될 거고 여기는 K1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호화는 평문을 집어넣어서 암호문을 얻는 게 암호화고 복호화는 이제 암호문을 집어넣어서 평문을 얻는 게 복호화겠죠. 그러면 이제 암호문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두 개의 값이 암호문 값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값이 O1, XO와 I3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O2가 들어갑니다. 이 암호문이니까요.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O2가 들어갑니다. O2 그죠? O2가 들어가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O2가 들어가 F 함수에 O2가 들어가고 요 K3가 들어가면 우리가 나오는 출력을 우리가 I3를 놨어요. I3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 자체를. 그러면 요 값을 보면 O2와 K3가 들어가니까 여기 값이 뭐가 되냐면 I3 값이 돼요. I3가 되는데 그럼 요 값은 뭐가 될 거냐면 요 값은 요 값과 요 값을 액수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O1, XO와 I3, XO와 I3입니다. 그런데 XO와 연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아까 그랬죠. XO와 연산은 같은 값을 XO하면 항상 값이 0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I3랑 XO하면 항상 값이 0이에요. 그죠? 두 개 값이 같으면 아까 XO와 연산 정리 자체가 값이 같으면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연산은 0이 돼요. 0. 그러니까 근데 0하고 어떤 값하고 XO하면 다시 원래 그러니까 0하고 XO와 A랑 XO, 0, XO와 A면 항상 A가 돼요. XO 연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냐면 0이 되고, 그죠? 이게 0이 되고, 그 다음에 O1, XO가 0은 뭐가 되냐면 그대로 다시 O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되냐면 O1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O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값이 O1이 들어가니까 이 두 번째 F 함수에는 O1과 K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O1과 K2가 들어가면 우리 출력을 I2로 정의해놨습니다. 그냥. 그럼 여기 출력값이 뭐가 되냐면 I2가 돼요. 그러면 이 값은 그대로 쭉 내려오면 O2, XO와 I2죠. 근데 우리가 아까 O2를 뭐로 정했냐면 O2를 PR, XO와 I2로 정했어요. 놨어요.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O2를 PR, XO와 O2가 이거니까요. XO와 I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값이 뭐가 되냐면 I2, XO와 I2니까 서로 캔슬되고 0하고 PR과 XO가 해보면 다시 PR이 됩니다. PR. 그죠? 그럼 이게 다시 뭐가 되냐면 이게 PR이 돼요. PR. 그리고 여기가 PR이 되고요. 그대로 쭉 대단히 흘러내려오면 PR. 그 다음에 이게 다시 PR이 됩니다. PR. 그러면 세 번째 F 함수에 PR과 K1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 출력으로 뭘로 정했냐면 PR과 K1, I1을 정했죠. 그럼 여기가 I1이 됩니다. 그러면 O1과 이 값은 뭐가 되냐면
O1, X5와 I1이 됩니다. 근데 O1을 뭐로 정했냐면 우리가 O1을 이것을 알죠. PL, X5와 I1. 그러니까 이 값은 PL, X5와 I1, X5와 I1이니까 이거 서로 지워주고 PL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그대로 내려오니까 PR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키 순서만 거꾸로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니까 구조는 그대로 두고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암호문 집어넣고 키 순서를 K3, K2, K1 집어넣으면 맨 마지막에 나온 출력값이 뭐가 되냐면 원래 평문가 PL과 PR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F함수는, 파이스타일 구조는 F함수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구조, 아직 불러가면 대표적인 구조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좀 더 제가 뒤에 봤는데 SPN 구조 설명을 드릴 텐데 SPN 구조에 비해서 아주 설계가 자유로워요. 왜냐면 F함수가 뭐든 상관없어요. F함수가 뭐든 상관없고 그냥 요 출력이 여기 출력 요 비트 값하고 길이만 같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F함수를 설계가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운드함수 무관하게 아주 설계가 아주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 자체가 이제 뭐 F1 또 이 구조가 좀 취약하면 F함수를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취약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요 전체 구조에 대한 취약점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함수 파이스타일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두 번만 쓰면 당연히 취약한데 동일한 모양을 한 16번, 많게는 32번, 많게는 64번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일한 구조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이제 강한 암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호와 복구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조가 SPN 구조인데, 이제 SPN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말 그대로 그냥 그 평문이 들어가면 이 평문을 이제 S라는 어떤 박스, 그러니까 S라는 보통 S박스라고 얘기하는데 S박스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S박스는 뭐냐면 별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S박스는 뭐냐면 미리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입력을 뭘 받으면 출력을 미리 이렇게 결정 지원을 함수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000이다. 그럼 출력을 뭐 010 이렇게 미리 테이블로 저장해 놓은 함수를 테이블 값을 S박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테이블 값이에요. 테이블 값. 그러니까 뭐 우리가 8x8 S박스다. 그럼 뭐냐면 8비트를 입력받으면 단순하게 8비트를 출력하는 그냥 테이블 값입니다. 미리 저장해 놓은 값이에요. 갖고 이제 이런 S박스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럼 얘가 이제 S박스 나온 다음에 이 나온 결과들을 그냥 쭉 밑으로 내려버리면 요 라인이 쭉 내려온다면 요쪽 라인은 지들끼리만 영향을 주니까 암호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S박스 나온 출력들을 지들끼리 막 섞어줘요. 복잡하게. 이제 막 복잡하게 섞어줍니다. 그게 이제 섞어주고요. 갖고 이런 복잡한 뭐 이런 연산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또 S박스에 집어넣고 다시 또 섞어주고 또 S박스 집어넣고 섞어주고 이러한 연산을 계속 반복해서 블럭암호를 만드는 게 이제 SPN 구조고요. 그다음에 요 그림은 없지만 사실 요거도 S박스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키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 값하고 XOR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키 값이랑 XOR 한 다음에 S박스 집어넣고 막 섞어주고 다시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 값하고 뭐 비트와이즈 XOR 한 다음에 S박스 집어넣고 또 막 섞어주고 이런 구조가 이제 SPN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서티션 박스라고 이제 S박스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포무테일 A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치와 치환을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하면 이제 안전한 암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원칙하에서 이제 설계가 된 구조입니다. 그 사실은 이 파이스타일 구조나 SPN 구조나 이제 원래 1940년도에 샤노라는 사람이 샤노 시어리를 발표하는데 그때 뭘 발표했냐면 컨퓨전과 디퓨전을 계속 반복해 사용하면 강한 암호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퓨전과 디퓨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파이스타일 구조도 그렇고 SPN 구조도 그렇고 두 개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이제 암호와 복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파이스타일 구조 같은 경우는 그냥 키만 거꾸로 집어넣어서 암호문 집어넣고 키 거꾸로 집어넣으면 복호가 됐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암호문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거꾸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갈 때 뭐 이 섞어주는 인버스 연산, 그 여건 연산, 그 다음에 S박스의 여건 연산. 그러니까 S박스라는 거는 입력을 받아 출력을 주는 거니까 거꾸로 출력을 받아서 입력을 주는 S 인버스. 그런 걸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호화랑 복호화가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구조를 잘 만들면 뭐 그런 구조 없을 수 그런 거 좀 막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모아와 보코아가 다른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SPN 구조에 가장 알려진 게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지금 미국 표준 암호로 사용되는 AES 같은 게 이제 SPN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고요. 그다음에 그 파이스타일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뒤에서 바로 말씀드릴 데스라는 구조가 이제 파이스타일 구조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 데스는 사실은 이제 그 뭐 쭉 히스토리 쭉 있는데요. 그 이제 IBM에서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그 1976년도에 IBM에서 만들었는데 그 실제로 개발한 사람은 카퍼 스미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IBM 그룹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카퍼 스미스가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퍼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제가 2000년도인가 그 한번 그 캐나다에 가고 만난 적이 있어요. 갖고 했는데 그 아들내미가 태권도를 배우고 있대요. 지금 많이 컸겠죠. 아들내미가 태권도를 배워서 갖고 한국에 대해서 좀 잘 알더라고요. 갖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뭐 태권도 자기 안다고 자기 아들이 태권도 배우다 갖고 제가 한번 한국에 오라고 초청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 뭐죠? 폐쇄공포증 비슷한 거 그러니까 그 좁은 데 앉으면 그런 약간 그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그래갖고 그런 걸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비행기 오래 타거나 그런 거 잘 못한다고 한국에 못 갈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리고 이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논문을 좀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사실 한 7, 8년 전만 이상 논문 상당히 많이 썼어요. 갖고 이제 한 7, 8년 전에 어떤 붐이 있었냐면 암호학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밀키 암호도 있었고 근데 공격키 암호도 있었는데 공격키 암호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상당히 붐이 일어났었어요. 한 1990년대 후반부터.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공격키 암호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를 어떻게 판별하냐면 농담인데요. 이 사람이 공격키 암호 시스템을 브레이크하는 논문을 쓰면 그 공격키 암호 시스템은 불안전한 거고 이 사람이 브레이크하지 않는 논문을 안 쓰면 그 공격키 암호 시스템은 안전하다라고 농담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이제 그 수학에서 코터니안 그룹이 있는데 코터니안 그룹을 이용한 뭐 공격키 암호 시스템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막 야, 이 코터니안 그룹을 이용한 공격키 암호 시스템이 안전하냐 막 논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와서 그건 안전하다. 왜? 카퍼 스미스가 논문을 안 썼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이제 박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암호학계에서 상당히 그 좀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잘 슬라이드 쇼로 다시. 예. 어쨌든 이제 데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1977년도에 미국 연방 표준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짓는 것처럼 이제 한 번에 데이터를 암호할 때 64비트를 한 번에 암호하고 이제 사용하는 키는 56비트 키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처럼 이제 그 F 함수가 16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8개 S박스 사용하고 뭐 그다음에 사실 이제 블록 암호 연구에 아주 시발점을 제공한 가장 유명한 블록 암호 알고리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이 알고리즘이 77년에 발표됐는데 한 15년 정도 흘러서 이제 그 데스라는 블록 암호를 공격하기 위한 여러 공격법들이 제한됩니다. 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 DC고요. 뭐 DC, LC,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변형도 쭉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 블록 암호로부터 이제 다양한 공격 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 데스라는 알고리즘이 발표된 다음에 15년 후에 DC라는 개념이 이제 소개되었는데, 발견되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실 설계할 때 알고 있었다, 자기들은. 그 DC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DC라는 개념을, 그 데스를 보면 데스는 어느 정도 DC에 안전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뭐 거짓은 아니구나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죠. 어쨌든, 뭐, 데스라는 알고리즘부터 이제 블록 암호 연구가, 비밀키 암호의 연구가, 그러니까 사실 블록 암호의 연구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데스는 구조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림상 이렇게 됐고요. 아까 제가 그 파이스테이 구조는 F 함수 안에 평문과 키가 들어간다 그랬죠. 평문과 키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제 데스 같은 경우는 64비트가 들어가요. 처음에. 그럼 얘를
쪼개요. 32비트씩. 왼쪽 32, 30 쪼갭니다. 그래서 이 F 함수 안에 32비트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아까 제가 뭐라도 그랬냐면 평문 32비트 외에 또 키가 들어간다 했죠. 키가. 근데 이게 뭐냐면 이쪽 부분이 뭐냐면 데스는 키를 56비트를 받아요. 56비트를 받았는데 그 56비트를 가지고서 48비트짜리 키를 16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48비트짜리 16개의 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키 스케줄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키를 받아서 키 56비트 받아서 그냥 48비트, 48비트, 48비트 쭉 해서 16개의 48비트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키 스케줄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데스함수는 48비트 요거는 이제 라운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라운드 키라 부릅니다. 그 48비트 라운드 키와 32비트 입력을 받아서 다시 32비트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출력 값을 우리가 이제 출력이라고 암호문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처럼 그 IP 뭐 FP인데 이거는 그냥 고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는 있는데 뭐 이거 알고 지금 이해하는 게 전혀 지장 없으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암호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 부분을 생략하고요. 갖고 이제 사실은 데스를 보면 얘는 32비트 데이터와 48비트 키를 받아서 다시 32비트를 출력한 함수예요. F함수는 보면. 갖고 F함수 구조만 보면 이제 그 전체 모양을 전체 데스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F함수는 아주 쉽습니다. 되게 상당히 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32비트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아까 평문이 32비트가 했죠. 평문이 32비트가 들어오면 얘를 48비트로 확장을 해요. 48비트로 확장을 하고 아까 키가 48비트가 했는데 그 48비트 라운드 키와 확장된 48비트 데이터를 비트와이즈 XOR합니다. 그죠? 비트와이즈 XOR하면 다시 그게 48비트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8개로 쪼개요. 8개로 쪼개는데 6비트씩 8개로 쪼갭니다. 각각 6비트예요. 그죠? 6비트가 될 거고 그러면 이 S1부터 S8이 있는데 이 S박스는 뭐냐면 6비트를 받아서 6비트를 받아서 4비트를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얘가 6비트 받아서 4비트, 64, 64니까 4비트짜리가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32비트가 돼요. 그리고 이 피처는 뭐냐면 그냥 비트별로다가 자리를 섞어주는 연산입니다. 갖고 이제 그 피처원에서 30비트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갖고 데스 F 함수는 48비트 키와 라운드 키와 32비트 데이터를 받아서 32비트를 출력하는 함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이루어지고 있고 뭐 자세한 S박스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들은 그냥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데스가 사실 잘 만들어졌는데 그죠?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사실 7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뭐 20년 동안 거의 안전하다고 느껴졌죠.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버텨왔죠. 근데 아마 이거 만들었을 때 이걸로 생각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데스의 그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 특성이 있어요. 보수 특성.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 썼던 건 뭐냐면 데이터를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는 함수예요. 그 연산이에요, 연산. 그러면 뭐냐면 아까 이제 요 바 없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데스를 생각하면 K를 가지고 평문 P를 암호하면 C가 나옵니다. C가 나오는데 K 바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키 K 바는 뭐냐면 아까 키가 000이다 그러면 키가 111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K 바를 가지고 P 바를 암호하면 평문 P 바를 하면 암호문이 C바가 됩니다. 그죠? C바. 갖고 발음이 좀 안 좋죠. C바. 그죠? 어쨌든 나쁜 특성이에요. 그죠? C바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그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원래 이제 키를 전도 조절하기 위해서는 키의 전도 조절은 뭐냐면 이제 키가 1000개가 있다. 가능한 키가 1번부터 1000번까지라고 하면 전도 조절은 뭐냐면 키 1번 집어넣어봐서 암호해보고 그러면 평문 안 나오네? 키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2번 집어넣어보고 3번 집어넣으니까 가능한 모든 키를 1번부터 1000번까지 다 테스트하는 게 전수 조사예요. 전수 조사인데 그러면 키가 56비트면 전수 조사의 데이터량이 키의 량이 2의 56승계 키가 2의 56승계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2의 56승계의 데이터 연산량이 필요한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수 조사의 조사량을
2의 55승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나쁜 특성이죠. 그죠? 어쨌든 이러한 특성이 이제 발견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2의 40승, 뭐 7승기에 뭐 선택평문 해가지고 뭐 차분공격이다. 뭐 이거는 제가 다시 좀 이따 차분공격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데스, 근데 그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그러니까 데스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77년도에 데스가 나오고 90년대 초반까지 이제 계속 사용됐어요. 갖고 사용되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데스를 분석한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그럼 이 데스가 정말 안전하냐, 프랙티컬하게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를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그 RSA에서 했는데 웹에다가 평문과 암호문을 공개해놨어요. 평문과 암호문 하나 더 공개해놓고 여기에 사용된 키가 뭔지 알아내십시오 라는 게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평문과 암호문 공개해놓고 한번 키 찾아보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키를 찾아내는 얘기는 뭐 평문과 암호문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내가 키를 1번부터 1000번까지 공개된 평문을 가지고 내가 키 1번을 가지고 암호를 해봐요. 하고 원래 그 암호문이 나오면 그게 키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키를 1번부터 1000번까지 다 집어넣어 보면서 원래 암호문, 그 공개되어 있는 암호문이 나온지를 체크해봐라. 그런 테스트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97년도에 했는데 그게 테스트 챌린지 1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90일 만에 키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후에, 다시 1년 후에 이제 테스트 챌린지 2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뭐죠? 분산 시스템 이용해서 이제 39일 만에 해독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했죠. 98년도에 같은 해 두 번 했는데 이때는 이제 데스만을 전용으로 크랙하는, 그죠? 데스만을 전용으로 크랙하는 그러한 EFF라는 그러한 칩을 개발해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56시간 만에 키를 찾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틀 반나절 만에 이제 키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문과 암호문 한 쌍만 존재하면 이틀 반나절 만에 키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99년도에는 뭐냐면 그죠? 분산 컴퓨터와 아까 요 98년도에 개발된 하드웨어를 이용하면 그죠?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해니까 99년도에는 22시간 15분, 즉 하루도 안 돼갖고 이제 키를 찾는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게 이제 거의 이제 프랙티컬하게도 이제 증명이 됐죠.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갖고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AS입니다. 그래서 데스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데스라는 암호 알고리즘을 대체할 뭔가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데스를 대체할 새로운 표준 블록 암호를 공모하는데 그게 이제 AES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데스를 대체하고 새로운 블록 암호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AES라는 블록 암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요 98년도에 그죠? 98년도에는 이제 EFF라는 요 데스만을 전용으로 크랙하는 칩이 있는데 크랙하는 그 하드웨어가 있었는데 당시 그 비용이 한 25만 달러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거의 이틀 반날 만에 찾는데 지금 이 데스 크랙하는 칩 팔아요. 데스 크랙하는 칩 한 2, 3억만 들이면 한 5억만 들이면 데스 키 하나만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한 5억 정도, 5억 한 4억 정도만 있으면 그냥 데스 키 같은 거 하루 만에 그 차에 4억? 4억은 좀 들어가는 거 더 되는구나. 7 곱하기 4억이면 한 일주 정도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칩을 팝니다. 그러니까 코파카바라는 칩을 파는데 그런 칩 사다가 그냥 평문 집어넣고 암호문 집어넣어주면 지가 자동으로 키 찾아주는 그런 하드웨어도 팔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데스뿐만 아니라 뭐 암호 해독과 관련된 그런 칩들이 지금 그 상용화 제품들이 몇 개가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중 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가 이제 안전하지 않으니까 키를 여러 개 사용하자라고 나온 개념인데 이제 제가 이거는 스킵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이제 데스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데스를 대체할 새로운 뭐를 찾자, 블록 암호 새로 만들자라고 했던 게 이제 AES였습니다. 그러니까 AES인데 AES 마찬가지로 그 이제 97년도부터 그죠? 거의 4년간 그죠? 4년간 이제 미국 표준 블록 암호를 하나 만드는데 4년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만듭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AS를 만드는데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 미국 표준 하나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해시함수를 또 공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대도 한 거의 4,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만들니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무서운 나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뭘 하면 좀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시간을 오래 투자해서 많이 이렇게 뭐 암호학적인 뭐 연구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결과도 얻어내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차분 공부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개념을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거 하면 저도 설명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개념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요. 혹시 그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던가 아니면 요 수업 끝날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했던 얘기인데요. 이제 아까 이제 블록 암호 설계 원리는 1980년도에 그죠 이제 샤논이 이제 컨퓨전과 디퓨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이제 암호문을 보더라도 평문의 정보를 알아낼 수 없다. 아니면 아까 이제 암호문을 만들 때 비밀 키값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암호문을 보더라도 비밀 키값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SPN 구조는 S박스에 있었는데 S박스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뭐 8비트를 받으면 8비트를 추적한다든가 아니면 데스 같은 경우는 6비트를 받으면 4비트를 추적한 테이블 값이에요. 그죠? 단순하게 S박스는. 그래서 이제 S박스를 통한 이제 혼돈 효과, 컨퓨전 효과가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뭐 치환을 통한 확산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건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갖고 지금부터 차분의 개념인데 이제 차분한 건 뭐냐면 그 이제 말 그대로 그죠? 차분 무슨 뜻 차분? 그러니까 차분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죠? 차분. 그죠? 차를 이용해서 분석한다고 차분 공격.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갖다 한자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갖고 그 초기의 용어들이 그 일본에서 쓰던 용어들이 그대로 갖다 이제 한글로 해석해서 아마 이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냐면 일단 암호 시스템을 암호를 분석하기 위한 환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 프랙티스 어떻게 하라고 뭐냐면 이제 평문과 암호문상을 아는데요. 그죠? 평문과 암호문상 알아요. 평문과 암호문상 아는데 어떤 평문과 암호문상이냐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문과 암호문상을 시간이 흘러서 내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내가 선택한 평문에 대해서 공격자가 그거에 해당되는 암호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문을 선택하면 여기 키는 몰라요. 여기 키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선택한 평문에 대한 암호문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선택 평문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평문에 대해서 암호문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선택 평문 공격이고 그냥 우연찮게 평문과 암호문상 몇 개를 얻는 거. 그게 이제 노음 프린스 어떻게 되냐 기지 평문 공격이라고 하는데 선택 평문 공격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프랙티컬하게 어디 사용되느냐 실제 사용되고 있죠. 어떻게 사용되냐면 사실 사용되는지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옛날에 그렇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프레넨 4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비행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있으면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적국기가 있을 거고 아군기가 있겠죠. 그러면 도저히 근데 보통 여러분 영화를 보면 레이더가 빙글빙글 돌아가면 우리나라 비행기는 아군기는 파란색으로 표현되고 적국기는 빨간색으로 표현되죠. 그 레이더를 보면 그죠? 근데 그 레이더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적국기인지 아군기인지 그죠?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그 기지국이랑요. 그러니까 기지국 그러니까 그 베이스 스테이션이랑 그죠? 기지랑 비행기랑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군기는 나하고 그죠? 기지하고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비행기 아군기는 그래서 기지에서 랜덤 넘버를 날려요. 랜덤 넘버를 날리면 그러니까 이메일 값을 날려버리면 비행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비행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낸 난수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암호문에서 보내줍니다. 다시 기지로다가 그죠? 그러면 키를 알고 있는 비행기는 당연히 내가 보낸 난수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키를 모르는 그런 비행기는 내가 보낸 난수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안 오면 당연히 적기고, 답이 오면 이제 아군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랜덤 챌린지를 보내면, 그죠? 그러니까 평문을 보내면, 랜덤 챌린지를 보내면 비행기는 다시 그걸 암호해서 나한테 보내줍니다. 그죠? 이런 환경이라면, 이런 환경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적국 기지가 이제 그래, 우리 쪽은 아군이죠. 아군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하고 기지하고 가지고 있는 키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가 기지인 척을 해요. 상대방 기지인 척을 해갖고, 상대방 적국기한테 랜덤 챌린지를 보내요. 랜덤 챌린지를 보내면, 비행기는 랜덤 챌린지에서 리스판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랜덤 챌린지를 암호한 값을 보내줘요. 그죠? 그러면 적국 기지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평문에 대해서 암호문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 환경이라면 내가 선택한 평문에 대해서 암호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택 평문 공격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차분 공격은 기본적으로 선택 평문 공격 하에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 제가 주제는 다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가정은 어태커는 공격자는 자기의 평물을 이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미 선택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암호문을 항상 얻을 수가 있다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물을 두 개를 선택하냐면 이렇게 X랑 X 스타를 만드는데 두 개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냐면 두 개의 여기서 차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개가 아니라 두 데이터의 비트와이즈 X와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4비트인데 1100이고 얘가 1100이고 얘가 1110이면 두 개 XO하면 00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 X는 이제 두 개 값을 찾는데 데이터 X를 찾고 그러니까 두 개 평문을 찾는데 두 개 평문의 차분값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되게 아주 나이스한 모양이 되게 데이터 X가 아주 쉬운 모양이 되게 두 개 평문을 찾습니다. 좀 더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면 제가 무슨 얘기 했는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의 평문을 찾고요. 찾아서 각각의 평문에서 암호를 얻습니다. Y를 얻고 이 평문에 대한 Y 스타를 얻습니다. 두 개 값을 얻어서 다시 이 두 개를 차분을 해봐요. 그러면 델타 Y라는 출력 차분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입력 차분이 델타 X고 출력 차분이 델타 Y가 되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키를 찾아갑니다. 키를 찾아가는데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찾는 건 제가 좀 이따가 예제로 다시 쉬운 예제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지금 좀 뜬금없죠. 그리고 이제 예제를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 개념에 앞서서 일단 제가 예제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거꾸로 와서 여기 나오는 개념들을 다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제가 다시 칠판을 좀 이용할 거니까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뭐 앞으로 오시던가 이렇게 좀 쉬는 시간에 잠깐 자리를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대로 45분이 됐습니다. 제가 요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